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시끌시끌한데요. 이를 두고 경기 침체, 경제 위기의 전조다, 시그널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장단기냐 영단기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도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냐, 혹은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많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경기 침체의 위기인 전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면 금리이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게 역전되면 경기 침체, 경제 위기의 시그널, 그게 과연 맞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기 금리란 주로 이제 2년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2년물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를 추종하게 되는데요.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준비위원회, 페드라고 하죠.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기금리는 10년물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금리는 경제 전망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이 어두우면 이 금리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한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사실 이게 중요한 거고 한국 거를 사실 볼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조회가 가능하냐? 이제 구글에서 FRED 장단기 스프레드, 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검색을 하면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를 차트로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흔히들 프레드 들어가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존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던 사례를 보시면 1980년대 후반에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그리고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기준 선, 여기 0이라고 써 있는 선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수치인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0 빼기 3은 7. 그럼 이게 플러스잖아요? 근데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지금 금리가 역전됐던 사례들이 최근 한 20년 이상을 놓고 보면 4차례 정도가 발생했던 거고, 가장 최근은 2019년이었다. 그럼 이제 경제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S&P 500을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붕괴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고, 2008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큰 고통을 주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었고요. 2020년 초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한 번에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차트와 이 S&P 500의 차트를 한번 합쳐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약 1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IT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2001년 후반부터 이제 2002년 초까지 계속해서 IT 버블로 S&P 500도 나스닥도 크게 내렸었고요. 2006년대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나타나자 또 2008년 금융위기가 1년에서 2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장단기 금리가 아주 살짝 역전이 됐더니 2020년 초에 코로나 경제 위기라는 상황이 닥쳤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교롭게도 겹쳤었고, 지금 2020년대 후반 마지막을 보면 이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근접해서 제로에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또 역전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장단기 금리가 왜 역전될까? 좀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최근에 페드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중에 풀려나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는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장기 금리는 경제 전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재 경제 전망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이게 지금 장기로 돈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고 돈의 값이 하락한다는 거고 이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은 왜 경제 위기가 오느냐?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죠? 은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1.2%의 금리로 1년 만기 적금을 듭니다. 그렇게 1.2%의 돈을 받기로 하고 적금 통장을 만들면 이게 적금 통장이라는 게 사실 채권이거든요. 이 A은행에 내가 1년 후에 와서 이 1.2%의 금리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에 내가 돈을 맡기게 되죠. 이게 채권입니다. 이 단기금리, 1년짜리 단기금리는 1.2%에 불과한데 최근에 그렇죠. 은행 가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러 가면 아무리 싸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4%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1년 만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분은 없고 주로 30년이나 이런 식으로 빌리는데 30년 장기로 하고 4%로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단기로 저금리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장기로 비싸게 빌려줌으로써 그 중간에 이자 차익을, 이자 마진을 먹는 걸로 은행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입니다. 그럼 왜 단기 금리는 싸고 장기 금리는 비싸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옆에 철수에게 제가 나 10,000원만 빌려줘. 내가 1시간 안에 갚을게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자를 1시간 후에 주는데 뭘 이자를 줘. 그냥 괜찮아. 바로 주기만 해. 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낮게 설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철수에게 나 10만 원만 꺼줘. 내가 이 빌리는 돈 30년 후에 갚을게 라고 하면 철수는 10만 원의 기회비용을 30년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를 상쇄할 이자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싸고 장기금리는 비쌉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단기로 싸게 빌려다가 장기로 비싸게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먹는다. 근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 말인즉슨 은행이 돈을 비싸게 빌려다가 싸게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게 되고 손해가 나는 짓은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덜 풀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돈이 시장에 덜 풀리니까는 경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은행이 장기로 돈을 빌려주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생산, 설비, 투자, 고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 활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다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자산 가치 상승이 둔화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경기에 침체가 들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보시면 90년대 좀 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2006년 초반에도 역전, 2019년에도 살짝 역전,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22년 중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게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전례가 1년에서 2년의 그런 텀을 두고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당장에 다음 달에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릴 거야. 이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경제 위기를 저희가 투자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1년이나 2년 후에 경제 위기가 올 거니까 지금부터 현금을 들고 있어라고 한들 정말 그 시간 동안 많은 주식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많은 아파트의 가격이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투자를 안 하게 되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되게 뻔한 대답입니다. 초장기에 걸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주식시장에 몰아넣기보다는 50%에서 30%를 최소한의 현금 비중으로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주식이나 뭐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하더라도 이게 한 번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금방 반등이 올라올 때 그 반등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2022년이 돼서 지금 거의 1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3월까지 올 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락기에 매수하셨으면 지금은 벌써 최소 15에서 20%,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금 비중이 위기 시에 관리가 되어 있었으면은 이를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겠죠.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다라고 하니까 언제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초장기에 걸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뭐 전세를 껴놓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정도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위기 때 반드시 꼭 동요해가지고 전부 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무 자산도 사면 안 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 반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니까 단기 금리는 상승. 그렇게 되면 은행은 돈을 비싸게 빌려다 싸게 빌려줄 수 없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게 되고, 돈을 못 빌리게 되니까 시장에 있는 돈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단기 금리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개별 종목과 개별 물건들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초장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4년의 최소한의 시간을 잡고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래하면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